우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 태초의 인류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우리 민족은 어디서부터 이동해 온 것일까? 지구라는 푸른 뷰를 점령하고 사는 수많은 인종과 문화들. 지구촌이라 불리울 정도로 다양함 속에서 밀접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존재의 고향과 근원에 대해선 확실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한민족의 시원과 정기가 서린 곳. 바이칼로를 지나 광활한 푸른 초원이 펼쳐진 몽골에 들어섰다. 기차로만 35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다. 우리 민족의 기원을 찾기 위해 성서가 제시하는 이정표를 따라 터키의 아라랏에서부터 수말리 길을 달려온 탐사팀에게 35시간의 기차 여행은 이제 힘든 것이 아니었다. 과연 몽골은 유목민의 나라여서 수도 울란바토르를 조금만 벗어나도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이 자연하고 같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기 지금 갑자기 왔지만 형제 자매처럼 닮았지 않냐고. 환갑이 넘은 야유수 씨와 그의 부인 세르마는 모습이 닮아서인지 한국에서 온 나그네를 따스하게 맞아주었다. 야유수 씨 가족은 먼 여행에 지친 탐사팀을 집안으로 안내했다. 알타이에서도 이미 본 적이 있는 몽골리안 텐트 겔. 주인인 야유수 씨는 인사만 잠시 나누더니 슬그머니 사라져버렸고 그 후부터 세르마 부인이 거의 손님 접대를 도맡아 했다. 어떤 예자위 어떤 목사 그리고 군이 이렇게 야스찬을 어떤 팀에 돌이켜보니 여성이 앞에 나서는 이런 현상은 알타이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여성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모계 사회의 전통 때문인 듯 싶었다. 이 모계 사회 전통은 이후 중국에서도 만날 수 있다. 야유수 씨는 저 시리아의 바단 아람 들녘에서 만난 베두인 가족처럼 나그네를 위해 양을 잡았다. 저걸 해갖고 심장에 있는 동맥을 잡는 거예요. 집어넣고. 그 피를 안 흘리고 중요하지만 훌륭한 그 목적이었을 때. 시리아의 베두인들은 칼로 양의 목을 베어 피가 흘러나오게 했는데 이들은 가슴살을 베고 손을 넣어 동맥을 끊는 독특한 방법을 갖고 있었다. 불과 연기가 있고 고향의 저녁 같은 풍경이 아늑한 쉼을 주었다. 양을 요리하는 방법도 좀 특이했다. 불을 피워 고기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불에다 달군 후 철판통 속에 고기와 함께 넣어 익히는 것이었다. 굴뚝이 있고 따로 독립된 이런 화덕의 형태는 고대 고구려에서도 있었던 것들이다. 불에 달군 돌로 익힌 양고기 맛은 어떤지 궁금했다. 감자와 야채가 섞인 독특한 맛의 양고기로 탐사팀이 식사를 하는 동안 야유수 씨 가족은 한켠에 앉아 달궈진 돌만 만지고 있었다. 나그네에게 먼저 식사를 권하는 풍습은 베두인과 비슷했지만 여성이 앞에 나서고 남자들이 뒷전에 있는 건 정반대였다. 저건 그냥 대충 잡고 몽골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야유수 씨 가족처럼 초원에 나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울란바토르는 수도지만 인구가 6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였다. 도시의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이들 또한 거의가 할머니 등 여자들 뿐이었다.
의료 수준이 낮으니 몽골 땅에까지 와 사랑의 인수를 펼치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그랬어요. 네. 기독교 문학계 약 한 30권에서 40권 정도씩은 아직 전신 못했습니다. 네, 내 나름대로 이들은 장기적인 의료 대책을 이 땅에 심으려 하고 있었다. 전반기 10년간은 우리가 직접 운영도 그렇고 모든 거 이렇게 해주지만 한 10년 지나면은 운영권은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넘기고 지원 쪽으로 들어가고 뭐 인력 지원도 그렇고 재정적인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20년 울란바토르 고고학 연구소 테벤토르치 소장의 안내로 암각화의 현장을 찾아갔다. On the top, ea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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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is to root, go to 새나 소, 사슴을 그린 이 암각화는 알타이의 박물관에서 본 것과 많이 닮아 있었다. square. Pair horns. Usually this seems 몽골인들은 외모만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언어도 우리와 똑같은 교차거다. very tall. 암각화에 무수히 등장하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을 추는 것도 우리의 강강 수올레를 연상케 했다. 되게 인기도 새의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쓴 이 여인은 징기스칸의 조상인 과마랄라라고 한다. 이 베이팅 쇼노도 나오게 감가성 누가 탔지. 그리고 새 그림에 칠해진 이 붉은 염료는 흙으로 만든 오후라가루라 한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아조프 박물관에서 보았던 바로 그 붉은 흙이었다. 이 오후라는 아라라산에서도 보았고 그 이후로 계속해 러시아와 몽골에까지 이동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많아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런 사진. 이 베이팅 쇼노도 나오게 감가성 누가 탔지.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 담을 수는 없었지만 몽골의 유물 가운데도 메소포타미아와 연결시켜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다. 이곳 무덤에서 발견된 돌칼자루엔 수메르인과 똑같은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처럼 한저형 토기와 반달형 목걸이 등이 있었다. 이곳 몽골의 브리아트라는 족속은 놀랍게도 자신들을 코리아라 부른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음의 아들로 본다고 한다. 또한 우리의 손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똑같은 백조 이야기도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백조들이 여자로 변신해 목욕을 하는데 젊은 남자가 한 백조의 옷을 감춰 하늘로 가지 못하게 하고 결혼을 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런 류의 설화는 이곳 몽골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랄과 알타이, 몽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 문화를 공유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교언어학자 강기륜 박사는 몽골어가 부여, 고구려, 백제의 언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몽골어로 신은 댕기르라 하는데 수메르어로는 딩기르이다. 이병도 박사는 이 말에서 우리의 단군이란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고대 수메르 문명과 몽골 그리고 한반도의 문화 사이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몽골인들은 한국을 솔롱고스, 즉 무지개 뜨는 곳에서 온 사람이라 부른다. 무지개는 홍수 후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언약의 표시였다. 한민족 기원을 찾기 위해 서울을 떠나 아라라산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러시아를 거쳐 몽골에까지 이른 기나긴 탐사의 여정은 이제 우리 민족과 가장 큰 함수 관계에 있는 중국을 향하고 있었다. 세계의 중심이란 뜻으로 자신들을 중화라 부르는 중국은 그만큼 혼잡해진 고대사를 푸는 데 중요한 열쇠를 가진 나라다. 중국 탐사의 첫 목적지는 북경이었다.
한민족 이동 루트를 찾아 나선 탐사팀이 고아시아족의 이동 경로로 추측되는 실카강이나 세이아 호수, 아무르, 송화강 일대를 뒤로 미루고 우선 북경으로 간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베일 속에 가려진 우리 민족의 진정한 기원을 알기 위해선 우선 우리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중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의 역사가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중국의 역사의 맥을 짚지 못하면 그 배후에 있는 한국의 역사는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북경에 도착해 놀란 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무겁게 침묵하던 자금성과 호텔, 극장들마다 관광객들로 붐비고 거리에는 젊은이들과 자동차가 물결을 이루고 있다. 중국 어디를 가나 활기찬 이러한 모습에서 무서운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탐사팀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중국 지성의 산실, 북경대 박물관이었다. 북경대 고고학과 순주추 박사의 안내로 본격적인 중국 유물 탐사에 들어갔다. 주로 하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이 복골은 불로 구멍을 뚫어 나타나는 선으로 그 뜻을 판단했다고 한다. 순주추 박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풍습들이 많이 있었고 만리장성 동북쪽 흑룡강 지역에도 복골의 문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문화의 이동에 대한 어떤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복골을 비롯한 중국의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을 살피다가 만자 문양이 있는 토기를 발견했다. 이것은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보았던 것과 흡사했는데 순주추 박사는 이 만자 문양이 본래 서아시아에서 온 것임을 시인했다. 수메르 문자로 하늘 또는 신을 상징하는 문양이 뚜렷이 박힌 궁형기도 있었다. 이 문자 또한 서아시아에서 전해져 온 것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파 지역이나 터키 앙카라 등의 박물관에서 흔히 보았던 삼족귀들도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나 터키 지역과 유사한 이런 유물들이 머나먼 중국 땅에서도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아마 그곳에서부터 이동해온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것이리라. 중국의 가장 권위 있는 고고학자 웨이차오 교수는 인류의 역사를 아무리 느려잡는다 해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다 채우는 데는 유전 과학적 설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국도 그동안 부동의 정설로 자리 잡아온 진화론적 사관에 이제는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일까? 중국학계는 고대 중국의 문화권을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산서성 인분을 중심으로 하는 하하 문화권과 산동성 북부가 중심이 되는 동이 문화권, 그리고 남부의 묘만 문화권이 그것이다. 하하는 앙소 문화권, 동이는 용산 문화권이라 부른다. 중국의 역사를 알기 위해 탐사팀은 우선 하하 시대를 연 요임금 사당을 찾았다. 하하 문화권의 중심은 화산이다. 화산의 동북방엔 요임금이 정사를 돌본 인분이 있고 서쪽엔 반파 유적지, 동쪽엔 앙소 문화의 흔적인 앙소촌이 있다.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화라 부르는 건 역사의 주역이 화하족 문화임을 내세우려는 것이다. 화하족의 흔적을 찾아 인분으로 향해 가는 길가엔 동굴들이 많이 보였다. 화하족은 황하강 상류의 척박한 황토 지역에서 유프라테스강 상류의 하란 지역처럼
흙집을 짓거나 동굴을 이용해 살아왔다. 예. 그 겨울에 춥지 않냐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답니다. 요임금 시대처럼 동굴집에 사는 렌치자 씨는 선조 때부터 이곳에 살아왔음을 자랑했다. 오, 여기도 있네 또. 예, 여기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 이 인분 지역에서 멀지 않은 신동구란 곳은 한 나무꾼이 소녀를 만나 결혼해 딸을 낳은 곳이라는데 그 딸이 요임금의 아내가 됐다고 한다. 이것은 몽골의 백조설화, 한국의 나무꾼과 손녀 설화와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여자가 결혼했다는 고아시아족의 천선 사상과는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모계 사회의 상징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화하족과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알타이, 몽골족과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역시 이곳에서는 힘든 노동을 여성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내고 있었다. 진흙을 파내는 현장에는 고대 이 지역을 살았던 이들의 유골과 마제 석기, 삼적귀 등의 토기 파편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었다. 요임금 시절 앙소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본 탐사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조상과 역사에 무관심한 이들에게 그것은 한낱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곳에 이런 유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이곳의 초기의 문화가 많이 발전됐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끈무늬, 토자기를 만든 다음에 끈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러한 무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끈무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하족의 진흙 문화를 대변하듯 황하로 흐르는 강물은 짙은 황토빛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 척박한 진흙투성이의 현장 위에서 동서교류의 집합점이 된 서안의 찬란한 문화가 피어난 것이다. 서안은 주에서 시작해 진나라, 한나라, 수, 당에 이르기까지 천년간의 수도로서 특히 당나라에선 장안이라 불리운 화하문화의 상징이다. 비석과 비문들이 숲을 이룰 정도로 많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비림은 이들이 가진 역사의 위용을 잘 보여주는 듯했다. 아니, 원래 있는 글자죠. 화하문화의 중심인 서안반파 박물관을 찾아갔다. 모계 시족 사회의 전통을 가진 화하문화의 본고장답게 반파 박물관 입구는 여성의 몸을 이용한 건축물로 꾸며져 있었다. 서안 반파 박물관에서는 옛날 모계 사회의 시족촌 모형도와 토기에 채색을 한 채도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채도에 남겨진 문양마다 특이하게도 물결무늬와 물고기 그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 물고기 그림은 이곳 반파뿐 아니라 다른 화하문화권에서도 흔히 나오는 문양이다. 이 물고기 문양이 있는 채도는 이곳 사람들이 주로 어로 생활을 했기에 생긴 문화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채도는 이 지역보다 훨씬 앞서 터키 해안에서부터 시작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그리고 이곳에서 고루 발견되고 있음을 박물관 학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다. 지금 만일 터키 해안으로부터 이 채도가 이동해 온 것이라면 그것을 가져온 이들은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후손들일 것이다. 창세기 10장 5절은 야벳 족속이 바닷가에 살았다고 기록했다. 물고기 문양의 채도를 가진 이들이 중앙아시아 등을 거쳐 이곳까지 이동해 온 것은 아닐까.
현재 여러분들이 뒤집고 있는 땅이 바로 연흥성 땅입니다. 심양. 연영성의 성도인 이곳을 찾은 이유는 모계 사회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락 유적지를 탐사하기 위해서다. 한 5년 정도 더 기다리겠습니다. 어디? 이곳에 있는 신락 유적지는 중국의 북방 문화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이다. 원시 사회의 취락이 있었던 자리를 복원하고 거기서 나온 유물을 전시해놓은 이곳에는 돌 화살촉, 돌칼 등 세석기와 마반석 돌턱이, 평저형 토기 등이 있었다. 이것은 화하족의 채도 문화보다 앞선 문화가 중국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유물들로 보아 이것은 북의 사회였던 고아시아족 또는 동이족 문화를 가진 게 틀림없었다. 그러나 박물관 측은 웬일인지 이 고대 유적지 역시 모계 사회인 화하문화권인 것처럼 꾸며놓고 있었다. 중국 사학계가 신락 유적지를 모계 사회라 단정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 사회주의 사관에 의하면 모계 사회가 먼저 있었고 북의 사회는 그보다 상당히 늦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사관의 역사를 억지로 짜맞추려다 보니 처음 이 땅을 지배했던 원초적인 문화는 소홀히 다루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 조상과 연관이 있는 소호족의 문화다.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바로 여기서 보는 이런 묘로서 예. 한국도 지금 이런 식으로 화가 났었다는. 화하족은 티벳의 북방에 있는 골륜산을 그들의 본향으로 여기는데 그 골륜산의 여신을 서왕모라 부른다. 이곳 능원의 우아량 유적지는 1983년부터 발굴이 시작됐다 한다. 이곳에서 여신의 두상이 발견됐는데 중국 역사의 근원을 밝혀주는 단서라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신의 눈은 파란색의 옥으로 되어 있었다. 여신의 눈으로 보아 중국 화하족의 조상은 푸른 눈을 가진 이방인이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사학계는 이 여신을 중화문명의 기원 문제를 뒤집는 새로운 단서라 말하면서도 그 푸른 눈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태산. 화하족 문화의 상징이 서학이라 하는 화산이라면 동이족의 중심은 동학이라 불리우는 바로 이 태산이다. 해발 1545m의 이산 정상에 있는 옥황정엔 동이족의 하느님인 상제를 모셔다 놓은 천상신부가 있고 역대 중국의 황제들이 직접 그곳에 올라가 봉선의식을 거행했다 한다. 바로 중국의 황제들이 동이족의 인정을 받는 절차였던 것이다. 태산은 중국인들에게는 상징적이고 신성시되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 높은 곳까지 짐을 실어다주는 짐꾼들까지 왠지 부도자의 풍모를 느끼게 했다. 태산은 중국인들의 신앙이 결집된 것이다. 태산의 정기를 받아서일까 이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몸짓은 하찮은 일이라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중국인들에게 태산은 옛날 동이족의 성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역대 화하족의 황제들도 몸소 이곳까지 올라 동이족의 상제께 제사를 드린 건 그들이 동이족의 문화를 그만큼 경외했다는 뜻일 것이다.
경천애인, 즉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상을 만든 공자도 바로 동이족이었다. 태산에서 하느님을 섬기며 가부장적 문화를 지켜온 동이족은 결코 무력을 사용치 않으면서도 중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국경과 문화가 세밀히 나누기 전 고대 문화 속에선 우리 민족도 당연히 이 동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태산의 맨 꼭대기 옥황정에는 상제를 모신 천상 신부가 있다. 이들이 믿는 옥황상제가 비록 옛날 전설 속 산신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조금은 어색했지만 고대 문화 속에서 동이족이 가진 순수한 신앙은 하늘에 가 닿아 있었다. 그것은 곧 천손사상, 자신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사상이었던 것이다. 그 하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바로 우리 민족은 소유한 것이다. 동이족 문화의 본거지인 곡부를 찾아가기 전 가상현에 있는 무시의 묘에 들렀다. 이것은 은나라 왕 무정의 후손 무영의 묘로 사당벽에 가득 붙여진 화상석들로 유명한 곳이다.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 부득이 은밀히 찍어야 했는데 중국의 고대 신화와 전설에 새겨진 이곳 화상석 속에는 우리 민족의 신화를 담은 한웅 천강도가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단군 신화의 내용을 담았다는 한웅 천강도엔 말을 타고 동쪽으로 달리는 한웅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구름이 수레에 앉아있는 한웅과 수레를 끄는 사람, 그 앞에 항아리 물을 쏟는 사람과 경배하는 이들이 새겨진 건 한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대동하고 내려왔다는 기록을 연상케 했다. 그 맨 끝엔 곰과 호랑이가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단군 신화처럼 호랑이가 패배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동이족 문화의 한복판에서 한민족의 기원이 담긴 한웅 천강도를 만난 탐사팀은 신비한 감동의 여운을 붙들고 곡부로 향해 갔다. 이 말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동이족의 조상은 소호라고 한다. 미안하게 보면. 제왕 운기, 산해경 등의 사서에 의하면 소호는 대륙의 동쪽에서 온 고아시아족에 속한 인물로 바로 이 곡부의 도읍을 정했다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동이족의 조상인 소호보다도 그의 후손인 공구, 즉 공자가 더 추앙을 받고 있었다. 동이족의 신정국가였던 은나라가 무너지고 화하족의 주왕조가 들어서면서 조상신과 지방신을 섬기는 종묘와 사직이 생겨 상제에 대한 신앙이 흐트러지게 됐었다. 마침내 주나라조차 망하고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이 계속되자 이때 경천애인의 신앙 부흥운동을 펼쳐 중국인들의 정신적 갈증을 풀어준 이가 바로 공자였다. 그러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공자의 제자와 그의 저작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말하는데 이른바 분서갱유가 그것이다. 다시 지인을 뒤엎고 정권을 잡은 한나라는 그들의 거사를 정당화하고 동이족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자의 저작들을 복원하기 시작했으나 오히려 그것은 화하족의 문화와 혼합하기 위한 변조일 뿐이었다. 그때 이 공자의 집을 수리하다 이 벽에서 다 태워진 것으로 알려진 저작의 원본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동이족과 화하족이 번갈아 지배하던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제.
지금도 추투되고 있는 그의 무덤에서 나온 이 수천의 병마총들은 진시황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알려준다. 진시황이 공자의 제자 460명을 산채로 죽이고 분석행위를 한 후에 한무제에 이르러 노벽에서 원본들이 나오긴 했지만 어용학자들인 금문학파가 득세해 진보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후로 유학은 조상과 지방신을 섬기는 일종의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이족 또한 밀려나고 화하족이 중국 역사의 패권을 잡고 말았다. 동이족의 조상이라 불리는 소호. 탐사팀은 우리 민족의 기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호의 능을 들뜬 마음으로 찾아갔다. 남쪽에 묘만 쪽이 때문에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소호능은 너무나 초라하고 관리가 허술했다. 관리인들은 트럼프 놀이를 하다가 방문객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표를 끊어주었다. 사당 뒤에 있는 소호의 무덤이라는 만성능은 특이하게도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에 초라한 소호의 좌상이 모셔져 있었다. 화하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역사관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풍경이었다.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없어 마치 암벽을 타듯 기어 올라가야 했는데 동이족의 조상을 만나기 위해 적어도 이 정도 정성은 들여야 한다는 의미 같았다. 배고 길어진 합수다. 중국인들이 태호 복희씨에 견주어 소호 김천씨라 불렀던 동이족의 조상이며 화하족이 생기기 전부터 이 땅에 하느님의 문화를 건설했던 그가 후손들의 밀려난 채 푸대접을 받는 모습에 동이족의 후예로서 마음이 씁쓸했다. 진과 한의 정권이 계속되면서 산동성의 동이족들은 그들의 본향이던 만주 그리고 한반도 땅으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가 바로 AD 42년 금관으로 돌아와 가야를 세운 수로왕과 신라의 김유신 등이 얽힌 김씨계 왕족이었다.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신라 사람들은 자기들을 소호 김천씨의 후예라 이르는 까닭으로 성을 김씨라 하였는데 김유신의 비석에도 소호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의 시조수로도 신라와 동성이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 민족 또한 동이족의 후예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동이족 문화의 산실 곡부. 신라와 가야가 동이족의 후예임을 곡부의 고고학 연구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학계는 화하족의 앙서 문화가 가장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굴되는 토기들을 보면 앙소 문화 이전에 또 다른 문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밑에서 발견된 这是广义北新晚期的， 新晚期的东西。 이거는 조금 늦게. 만주와 한반도 땅에서 주로 발견되는 환저형 토기들이 앙소 문화의 채도보다 오래된 것들이다. 이런 환저형 토기를 가져온 이들은 바로 한국과 같이 바이칼 호수를 건너온 고아시아족의 지류였을 것이다. 이것이 곧 소호족의 문화인 것이다. 그리고 그 소호족, 즉 동이의 문화는 한반도까지 전해졌다. 내려온 거 花纹， 어. 花纹，这是乳钉， 어. 乳钉。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서아시아 쪽에서 봤던 네. 그 초창기의 그런 서아시아로부터 이동의 흔적을 보여주는 동이족의 토기들 사이에서 탐사팀을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똑같은 고병대와 장경호들이었다.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놓고 빠오지오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자나 탁자를 사용하지 않은 거라. 이건 땅바닥에 이제 앉아서 사용하는 거야. 그런 좌식 문화. 문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좌식 문화가 한국의 가야에서도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로써 가야와 신라의 김씨계가 산동반도에서 회귀한 고아시아계의 동이족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옛날엔 산해경 대황동경엔 동해에 밖에 큰 골짜기가 있나니 소호의 나라이니라라고 되어 있다. 또한 발해의 동쪽에 몇 억 마리인지 알 수 없는 큰 골짜기가 있다고도 기록해 놓았다. 이제 탐사팀은 소호의 본고장 발해의 동쪽으로 가는 것이다. 서호족의 원료인 고아시아족은 어떤 경로로 동해바 큰 골짜기에 오게 된 것일까? 대홍수 이후 인류가 삶의 첫 발을 디뎠던 땅은 아라라산을 정점으로 좌우에 타우루스 산맥과 자그로스 산맥이 벌려서 있고 그 사이 티그리스와 유프레트스 강이 흐르다가 하나로 합해져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이동해온 민족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본향과도 같은 그 지형과 닮은 땅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송화강변의 하얼빈 지역이 그것과 비슷한 지형을 하고 있다. 하얼빈 동남쪽에 있는 아성,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단군이 도읍을 했다는 아사달과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강력을 하면 동북쪽으로 일본해까지, 동북쪽이 일본해까지. 아성은 금나라가 일어났던 곳이다. 금을 건국한 아골타의 선조는 고려 왕건에게 축출당하자 부족을 이끌고 올라온 궁예의 자손 김한보라고 한다. 서북쪽으로는 지금 몽골. 아무르 강변에 살고 있던 고아시아족의 한 지류인 여진족의 주장 아골타는 무슨 까닭인지 이 아성의 자리를 잡고 스스로 이름을 아성 출신이란 뜻의 아골타라 자랑스레 지어붙였다. 그때 듣는데 스승님 말했습니다. 중도라고. 만일 이곳이 단군의 도읍인 아사달이라면 그것은 한민족의 대를 이은 아골타에게 있어 고아시아족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잇는 명분이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금의 유적지를 찾아 나섰지만 소호능처럼 허술한 관리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고만 있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이 우리를 금의 수도였던 토성으로 안내해 주었다. 우리가 아스달로 추정하는 아성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금나라의 도읍이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금태조의 능비에는 아골타가 송화강의 지류인 아스하 유역에 살던 완안부의 수령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이 근처에 있는 아스하는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인데 아스는 밝은 날을 뜻하는 일본의 아스와 아침을 뜻하는 아사와 같은 계열의 어휘이다. 동시에 우랄 지역 고미족들이 곰을 의미하는 오스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검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었다. 아라랏에서 떠나와 멀고 먼 유랑 생활을 했던 선조들이 날개를 접은 땅. 아스달로 추정되는 이 아성에서 고아시아족 최후의 세력인 금제국이 일어났었다. 그곳엔 아리수, 즉 송화강 지류인 아스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단제 신채호는 고려사의 김유재전에 기록된 말을 인용해 아사달이 하얼빈이라 단정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소호의 본향인 동해밖에 큰 골짜기일 수도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선조들은 만주벌판에 정착했고 다시 그중 일부인 소호족을 중국 대륙 산동 지역으로 파견했을 것이다. 금태조 아골타의 묘지와 황송의 털을 그리는 약도 안내판에는 그 도읍의 이름을 놀랍게도 백성이라 표시해놓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삼국유사에서 이전이 잘 알지 못하고 옮겨 적었던 고기의 백주, 백악, 백악산, 아사달, 백악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지역이 단군의 도읍인 아사달임을 확신케 하는 단서였다. 미국 미시건주에는 화란인들이 많이 정착해 있다고 한다. 초기 미국으로 이주해온 화란인들은 미시건 땅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의 고향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고국 땅과 흡사한 지형을 가진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다.
바이칼 호수를 지나면 눈앞에 야블로 노비 산맥이 있고 안에는 차라봉이 우뚝 솟아 있고 그리고 동쪽엔 스타노보의 산맥이 뻗어 있다. 이것은 마치 아라라산을 중심으로 두 산맥이 뻗어 있는 형상과 같다. 그 산맥 가운데 골짜기 지명은 우스루 퉁기루라 한다. 이 퉁기루는 신을 뜻하는 수메르어 딩기르와 몽고로 댕기르 그리고 단군이란 말과 같은 유형이다. 우스트는 무엇의 입구라는 뜻으로 이 지명은 놀랍게도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이 흩어진 땅 바벨론과 같은 신의 문이란 뜻인 것이다. 그 두 산맥의 남쪽에서 흘러내려온 아무르강은 다시 송화강과 합류해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마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합류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모습과 같았던 것이다. 자신들의 시작점이었던 노아의 방주가 멈춘 후 정착한 아라라산 주변의 지형과 닮은 곳에서 송화강 줄기를 타고 내려온 이들은 대평원을 만났고 그 중심부에 있는 하얼빈쯤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바로 그 지역이 소호가 동이족을 시작한 곳이요 한민족의 시조라 일컫는 단군 왕검이 도읍을 정한 아스갈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한민족이 어디서 이동해와 그 싹을 틔웠는지 그 기원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기원을 찾아서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성서가 제시하는 이동 루트를 쫓아 한민족 기원 대탐사를 해온 지 장장 53일. 인류에 내려진 대홍수 심판 이후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머물렀던 터키의 아라랏산에서부터 탐사의 여정은 시작되었었다. 아라랏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한 탐사팀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내려가 정착해 살았다는 지금의 이라크 땅 시날 평지로 향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문명은 그렇게 시날 평지에 머문 이들에 의해 건설됐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진흙과 역청으로 된 벽돌로 탑을 쌓아 하늘에 도전하게 됐는데 바벨탑 사건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셨고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충격과 언어의 혼잡을 겪게 된 시날 평지의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동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들은 터키와 러시아, 시베리아, 알타이, 몽골을 거쳐 한반도 땅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바벨탑 사건 후 시날 평지로부터 흩어져간 북부의 니누에, 아술, 모술 등지를 따라 고대 문명의 탐험은 계속됐고 그들이 남긴 혼재된 아시리아의 문화 속에서 1500년 이상의 세월을 넘나들며 홍수 이후의 흔적들을 찾아야만 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조상들의 흔적 찾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고비마다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진실의 필린들이 지친 탐사팀에게 힘이 돼주었다. 북부 탐사를 마친 후 다시 바그다드에서 남부로 내려가 수메르 시대의 유적지인 우르의 지구라트를 찾아갔었다. (4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 수메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 우르에서 살았다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의 한복판에서 고대 문명의 미묘함에 빠져들곤 했었다. 아시리아 문명의 산실 시리아 땅에서 탐사팀을 사로잡은 건 뜻밖의 화려한 유물이 아닌 무궁화였다. 우리의 나라 꽂힌 무궁화의 원산지는 바로 시리아였다. 그 후 러시아 소치를 탐사하다 또다시 만난 무궁화. 동방으로 이동해간 셈족에 의해 전해진 것이란 확신을 제공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흔적이 남아있는 터키의 하란과 우르파, 그리고 앙카라 박물관에서 발견한 흑요석. 한국에서도 발견되는 흑요석은 아라랏 근처에서만 나는 것으로 그 후 여러 지역에서 보인 건 고대 문화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발견한 만자는 그 후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계속 만났던 유물이다. 태양을 상징한다는 만자 문양은 해 뜨는 동쪽의 끝을 향해 계속 이동해간 흔적이 아닐까. 러시아 탐사에서 만난 고미족은 고물 조상으로 여기는 것과 생활 풍습이 우리와 흡사해 놀랐었다. 이런 문화들은 고대 문명이 이동해 온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였다. 순수한 열정만으로도 결코 만만치 않았던 지난 한민족 기원 대탐사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영토들을 만났다. 20세기 말 최첨단의 문명을 자랑하는 우리가 그 시대의 모습을 고집하는 광야의 양치기에 비해 그 어떤 삶의 우위를 획득했는지 회의가 들기도 했다. 엄청난 홍수에 거뜬했던 노아 방주의 견고성하며 진흙과 볏짚만으로 쌓아올린 놀라운 건축물들, 그리고 신알평원에서 흩어져 우랄 산맥과 시베리아 만주벌판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교통편으로도 힘겨운 그 길을 헤쳐나간 셈족의 여정까지, 실로 과학과 물질주의 우상에 휩싸여 나약해져가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음을 깨달았다. 한민족의 진정한 기원은 어디인가? 그것은 많은 학설과 주장, 연대와 유물의 근거를 넘어 역사와 생의 본질을 찾기 위해 하늘과 땅을 향해 길을 떠나는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의 정신에 있을 것이다.